뉴욕 증시는 장 초반 고용지표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4%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미국 경제지표 개선에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은행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등 우려가 커지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6% 오른 배럴당 86달러 3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35.9로 지난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용지수는 지난 1973년 4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비 0.4% 올랐습니다. 미국의 주간 단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5천 건 늘어난 4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부진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경제지표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좀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지수가 좀 부족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금융주들이 상승을 주도했고요.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부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옥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9.9포인트 상승한 12,318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6포인트 오른 2,831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는 4포인트 오른 1,340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초반에는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한 점이 악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후장 들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가운데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예상보다 큰 폭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요. 리비아, 바레인으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 그리고 이란 군함의 스웨즈 운하 통과 등에도 중동 긴장 뉴스 소식에도 뉴욕 증시 상승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중동 불안감으로 유가 상승을 반영하여 에너지주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그 에너지주 가운데 윌리엄스 컴퍼니 같은 회사는 회사를 유전 개발 및 생산 부분, 인프라 부분으로 분할한다는 소식에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호재도 이어졌는데요. 클리프 내추럴 리소스는 4분기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7% 정도 올랐고요. 웨이트 워처스도 월가 실적을 크게 웃돈 실적에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도 분기 배당금을 주당 44센트에서 47센트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닥터페퍼, 스냅풀은 실적 개선 효과로 5%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애플이 하락을 했는데요. 스티브 잡스 CEO가 병세가 악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대부분 상승을 했지만 애플은 1.33% 정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먼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내용 한번 저희가 풀이를 해볼까요? 예, 지금 1월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1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 0.1% 상승을 했고요. 이는 7개월째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거였고요. 10개 항목 중에 6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단 예상치는 0.2% 상승이었는데 그것보다는 0.1% 작은 0.1% 상승이었습니다.
경기 동행지수는 상승을 보였고요. 반면에 경기 후행지수는 약간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동행지수는 상승을 보였고 후행지수는 하락을 보였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올해도 미국 경제가 확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힘을 좀 얻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지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 확장세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 2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7년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35.9를 기록을 했고요. 이는 2004년 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가 21 정도였는데 35.9였기 때문에 큰 폭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5개월 연속 확장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미 경기 확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런 뉴스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또 시장에는 초반에 악재가 됐습니다. 늘어났고요. 41만 건을 최종 기록했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죠. 예, 고용시장은 천천히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41만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5천 건 증가를 했고요. 예상치인 40만 건보다도 1만 건 정도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 회복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좀 풀이를 해봐야 되겠죠. 관련 소식 전해주십시오. 예, 미국 1월 소매 물가 그리고 근원 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0.4% 올랐는데요. 이는 예상치인 0.3%를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거는 생산 비용 그리고 소매 물가가 반영이 된 듯하고요. 1월 근원 코어 물가 지수는 0.2%가 상승했습니다. 이 또한 2009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CPI가 오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락보다도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악재는 아닌 듯합니다. 네, 유럽 증시 소식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독일 증시 하락했죠.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유럽 소식 종합해보죠. 예,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0.44포인트 오른 291로 마감했고요. 다섯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 푸시 100 지수는 2.1포인트 오른 6,087 기록했고요. 프랑스 파리 CAC 40은 1.05포인트 상승한 4,152로 마감했고요. 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닥스 30 지수는 8.79포인트 조정을 받았고요. 7,40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유럽 최대 정보 컨설팅 업체인 캡제미니는 예상 뛰어넘는 4분기 실적 증가세로 5%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벨기에 화학업체인 솔베이도도 실적 증가에 힘입어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식품업체인 네슬레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1%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관련된 뉴스도 들려왔어요. 한유 FTA 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예, 유럽 의회에서 한국 EU FTA 가결을 했다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찬성이 465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28표, 그리고 기권이 19표가 나왔습니다.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도 가결이 됐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EU 내부 절차가 완료된 걸로 보입니다. 5년 내에 수입 관세 그리고 무역 장벽의 98%가 제거가 되고요. 20년간 EU 한국의 무역 규모는
2배 정도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비준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EU하고 한국 FTA가 체결이 되면 수출주 쪽에 좀 더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국제유가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텐데 중동 쪽에서 이 긴장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구남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바레인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에서 이 시위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종합해보죠. 예, 유가와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따라서 유가는 WTI가 86.3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금값은 인플레 그리고 중동 긴장 우려 때문에 5줄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수당 138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유로는 0.0037달러 상승을 했고요. 유로당 1.360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77.98을 기록을 했는데 달러는 실업상 청구 증가 소식에 유로 대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주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 22일 화요일에는 12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2월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수요일에는 1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목요일에는 1월 내구재 주문, 1월 신규 주택 판매, 금요일에는 4쿼터 GDP, 그리고 4쿼터 개인 소비, 그리고 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양재지점의 박현욱 과장과 함께 뉴욕 그리고 유럽 쪽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18일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이민세관국 직원이 마약 갱단으로 추정되는 무장 개환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숨지면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 이민세관국 소속 직원 2명이 장갑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산루이스 포토시주 고속도로에서 괴한들의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희생된 하임의 사파타는 복부와 하반신에 5발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외교관 번호판을 달고 있어 갱단이 이들을 표적 삼아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페르난도 토란소 산루이스 포토시 주지사는 연방고속도로에서 2명의 미국인 공무원을 살해하기 위한 마약 갱단의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 배후로 마약 갱단을 지목했습니다. 한 멕시코 정보 관계자도 피해자들이 갱단이 도로상에 설치한 가짜 검문소에서 매복 공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갱단들은 경쟁 갱단원을 납치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가짜 검문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건이 난 지역에 정부 검문소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시티에는 미국 대사관은 이날 희생자 추모를 위해 조기를 내걸었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살해된 사파타 부모에게 전화해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했습니다. 예멘의 남부 항구 도시 아덴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한 청년이 경찰을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현지 의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알 만수라 거리 부근에서 경찰에 쫓기다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망자는 21세로 부상을 입은 병원에 실려온 4명 중 1명이었다고 병원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수도 사나에서도 대학생이 중심이 된 반정부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반정부 단체 소식통은 아덴과 사나에서 시위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15명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로 번져가는 반정부 시위가 예멘뿐 아니라 바레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추가로 숨지는 유혈 사태가 발생해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레인 진압 경찰은 최루탄을 쏘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수도 마나마 진주 광장에 진입해 천막들을 짓밟고 밤을 지샌 시위대를 광장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번 강제 진압으로 4명이 숨지는 등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장에서 사흘째 시위를 벌이던 수천 명의 시위대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일부는 붙잡혀 몽둥이에 얻어맞기도 하고 미아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내무부는 지난 14일 경찰과의 충돌에서 숨진 시위대 2명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시아파 야당 INA 소속 의원 18명은 진정한 군주제로 전환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의정 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퇴장했습니다. 셰이크 알리 살만 INAA 당수는 진주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위대를 지지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주 광장은 사실상 텅 비었으며 거리 곳곳에는 탱크와 무장 운송 차량이 돌아다녀 이번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군이 개입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동 국가들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유혈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전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바레인의 반정부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시위대와 언론인에 대한 폭력적 진압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밤 바레인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으로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평화적인 시위대와 언론인을 향해 폭력이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모든 폭력적 방법들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우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평화적 시위에 대해 당국자들은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모든 당사자가 자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 총장은 최근 중동 지역 정정 불안과 관련해 상황은 탄압이 아닌 대담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이 권한을 부여받고 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고 성장이 포괄적인 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대표가 요르단 국왕을 만나 중동 평화협상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 협상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순방 중인 애슈턴은 튀니지에 이어 요르단을 방문했습니다. 요르단 왕실은 성명을 통해 국왕이 이번 면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이라는 기반 위에서 중동 평화를 강화하는 데 EU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은 요르단과 EU 간의 관계 증진과 중동 지역의 최근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압둘라 국왕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별도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이집트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성명을 전했습니다. 정파 간 갈등으로 무려 249일 동안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벨기에에서 연정 구성 중재안이 다음 달 1일 제출됩니다. 벨기에가 지난해 6월 총선 이후 249일째 연정 구성에 실패해 무정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왕실이 중재한 타협안이 다음 달 1일 나올 예정입니다. 벨기에 왕실은 성명을 통해 알베르 2세 국왕이 디디에 레인데르스 관리내각 재무장관의 중재 임무를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베르 2세는 레인데르스 장관이 중재안 보고서를 가다듬어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중재안은 다음 달 1일 제출됩니다. 작년 6월 13일 총선거를 치른 벨기에는 프랑스어권과 네덜란드어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세수와 자치권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어 연정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한편 정계의 연정 협상 타협을 촉구하기 위해 성파업과 면도 파업을 하자는 제안이 등장한 데 이어 벨기에 대학생들이 장기간의 전국 교착 상태를 비꼬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학생들은 벨기에가 감자튀김, 칩스, 즉 프렌치 프라이의 원조인점에 착안해
최장기 교착 상태를 칩스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행사를 브뤼셀 거리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프렌치 프라이를 나눠주고 누드 퍼포먼스도 벌일 계획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바티칸을 방문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양측의 유대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희망을 표명했다고 바티칸 당국이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바티칸 당국은 약 30분에 걸쳐 이루어진 회담에 대해 교황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측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바티칸 당국은 종교 간 대화가 사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지난 2009년 12월 바티칸과 러시아가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과 세계 최대 동방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는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베네딕토 교황의 전임자인 요한 바오르 2세의 러시아 방문 계획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 동방 가톨릭 교회 지위를 둘러싼 이견이 남아있긴 하지만 최근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 갈등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동방 정교회 백과사전을 교황에게 선물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러시아는 외교 경로를 통해 베네딕토 16세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교황청에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담례로 성 베드로 성당 그림 한 점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매춘한 혐의로 기소된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재판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애국심에 반로해서 재판에 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총리는 이어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또 그가 사임하고 조기 총선을 소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경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되겠는가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17세 모로코 소녀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이 사실을 숨기려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이후 처음 내놓은 공식 반응입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그동안 범법 의혹을 한사코 부인해왔으며 검찰이 밝힌 혐의 역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해왔습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재판은 오는 4월 6일 3명의 여성 판사가 주재하는 가운데 열립니다.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 하룽베이에서 유람선이 전복돼 미국과 유럽, 일본 관광객 등 모두 12명이 숨졌습니다. 베트남 북부 해양 관광지 하룽베이에서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전복돼 미국과 유럽, 일본 관광객 등 최대 12명이 숨졌다고 현지 경찰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20명의 관광객과 승무원 6명, 관광 안내원 1명 등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12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들은 10여 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며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람선은 기관실에 판자가 쪼개지면서 바닷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자 순식간에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을 당한 관광객들은 사고 전날 배에서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할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선원들은 물을 막느라 애를 쓴 한편 자고 있는 승객들을 깨워 탈출을 시도했지만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한국 여행사 관계자는 하룽베이에는 비수기인 요즘도 하루 평균 100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찾고 있다며 대부분 유람선들이 소형 선박인데다 운영업체들도 영세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금붕어 학대 논란에 이어서 이번엔 돼지 피부에 문신을 새겨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돼지 몸에 문신을 새기는 예술이 동물 애호가들의 비난 속에서도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한 돼지 농장은
주말이면 독특한 돼지들을 보려고 찾아온 방문객들로 붐비는데요. 벨기에 예술가 윈 델보예가 얼마 전 이곳 돼지 10여 마리 피부에 화려한 색깔과 무늬로 문신을 새겨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술가와 그의 제자들은 돼지들의 피부에 독수리나 해골 등을 새기거나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로고를 돼지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빽빽히 수놓기도 했습니다. 털이 짧아 분홍색 피부가 드러난 돼지의 피부에 형형색색 문신을 새기는 예술은 흥미를 끌기에는 충분했지만 상업적으로 돼지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돼지 문신을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누리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바비 인형을 연상케 하는 한 중국 여고생의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게임 포털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사람인지 아닌지 많은 관심을 끌었던 여고생이 누리꾼들에 의해 사람인 것으로 판가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고생의 이름은 왕지아인으로 자신의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많은 사진을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뽀얀 피부에 가녀린 몸매와 조망만한 얼굴, 만화에서 갓 튀어나온 듯 큰 눈을 지녔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했는데요. 비현실적인 외모로 인형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온 그녀는 오히려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학생이라며 온갖 추측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싱 게임 마리오 카트가 사이버 공간을 넘어 실제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마리오 카트 게임을 현실에서 재현한 것으로 레미라는 등장인물이 게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주행 중 바나나를 던지며 다가오는 차들을 위협합니다. 또 차선 변경은 물론 법 없이 경찰에게 다가가기도 하며 마트에서 바나나를 사려다가 경비원에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11일 등록된 후 현재 345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미는 2008년에도 비슷한 영상을 올린 바 있으며 당시 3,500만 이상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괴물 물고기라 불리는 엘리게이터 가하, 민물고기 중 역대 최대 엘리게이터 가하가 나타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은 미시시피주 조타드 호수에서 그물로 낚시를 하던 중 육중한 무게에 놀라 보니 거대한 몸집의 엘리게이터 가하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야생동물국 직원이 나와 공식적으로 무게와 길이를 측정한 결과 길이는 2.5m, 무게 148kg, 몸 둘레만 1.2m에 이릅니다. 야생동물국은 지금까지 잡힌 것 중에 가장 큰 엘리게이터 가하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물고기 몸과 악어 이빨을 갖고 있는 엘리게이터 가하는 지구상에서 약 1억 년 전에 출현해 지금까지 그대로 모습을 이어져온 고대어입니다. 미국 남동부에 사는 민물고기인 엘리게이터 가하는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지만 물새, 너구리, 심지어는 악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포착됐고 드물게 인간을 공격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괴물 물고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00년 이상 베일에 둘러싸인 코카콜라의 제조 비법의 비밀이 풀렸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웹사이트가 코카콜라 제조법과 구성 성분을 발견해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웹사이트 디스 아메리칸 라이프가 1979년 2월에 실린 사진에서 코카콜라 제조 비법과 성분, 함유량을 보여주는 내용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공개된 코카콜라 제조법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카 유동엑스 세모금과 구연산 3온스, 카페인 1온스, 설탕, 물, 라임 주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밀 성분으로 알려진 머천다의 7X도 1% 이내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1886년 미국 애틀랜타의 약사 존 펜버튼이 처음 제조한 코카콜라는 그 제조법이 125년간 비밀로 지켜져 왔습니다. 인터넷 한 게시판에 귀여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배고픈 여우가 바베큐를 몰래 먹는 모습인데요. 이글거리는 숯불 위에 먹음직스러운 바비큐가 놓여 있습니다.
불판 옆에는 숯불에 버금가는 이글거리는 눈동자를 가진 여우 한 마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여우는 커다란 바비큐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있습니다. 일명 바비큐 훔치는 여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몸을 고추 세워 바비큐로 훔치는 이 여우의 사진은 최근 해외 인터넷을 통해 소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합성 사진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바비큐가 먹고 싶었는지 사진을 통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과 이 은행의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두 저축은행은 이 기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금의 기일 연장 등 일부를 제외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상장사들의 201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퇴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나 매출 저조로 관리 종목 지정 기업이 상당한 데다 횡령과 배임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안팎으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최대 핫 이슈인 환율 문제를 비롯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현안에 대해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제33대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정경련은 회장단 및 고문단 회의를 열어 차기 회장으로 허 회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삼화저축은행 사태 이후에 좀 잠잠하나 싶었는데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의 이 6개월 영업 정지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좀 파장이 큽니다. 지금 부산 지역에서는 밤새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시민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에 좀 잠잠해지나 했었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어제 업계 자산 1위인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을 결정하고 대전저축은행도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예금 인출이 계속되며 유동성이 말라 더 이상 예금 인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상황으로 판단돼 영업정지를 신청한 상태였고요. 네. 부산저축은행은 자본 잠식의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예금 인출이 몰리면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감안됐습니다.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 것은 무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전저축은행도 무리하게 참여를 시켰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자금 회수가 안 됐고 이는 동반부실로 이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 대전저축은행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넘어간 뒤 부산저축은행이 주도하는 거액의 PF 대출에 대전저축은행이 동원됐고 이때부터 대전저축은행이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땜질 처방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부실 저축은행을 정부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 곧바로 정상화하지 않고 허약한 대형 저축은행이 인수하게 함으로써 탈이 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앞으로의 관심은 다른 저축은행이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지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요. 후보군으로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전주, 중앙부산, 부산이저축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죠. 높을수록 건전하다고 평가되는 BIS 비율이 5% 미만인 보혜, 도민저축은행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6%로 상대적으로 건전도가 높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125억 원이나 많습니다. 중앙부산은 BIS 비율이 3.6%고 순자산 규모는 176억 원으로 이미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은 상황이고요. 전주는 BIS 비율이 5.6%고 순자산 규모가 198억 원이지만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네네. 더욱이 부산저축은행은 PF 대출 시 계열사들을 동시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BIS 비율이 5% 미만인 보혜저축은행과 도민저축은행도 위험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보혜는 이달 초 대주주가 320억 원 규모의 증자를 한 데 이어 추가 증자를 준비 중이고 네. 도민 역시 경영 개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쉽사리 증자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예금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예금자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해당 저축은행에 영업이 재개되면 가입 당시 이율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영업 재개까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금융회사에서 신청해서 예금액의 70에서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단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을 받기가 힘듭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 퇴직금을 입금시켜놓고 이자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 예. 피해가 취소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상장 폐지 공포가 다시 한번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2010년 이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핸디소프트가 상장 폐지 결정이 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한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할까요? 예, 안타까운데요.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사업 부진에 따른 자본 잠식이나 매출 저조 등을 이유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데다가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기업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어제도 한 기업이 증시에서 상장 폐지 선고를 받았는데요. 네네. 핸디소프트입니다.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올 들어 현재까지 퇴출된 기업은 벌써 총 6개에 이릅니다. 또 상장 폐지 예비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상장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상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퇴출이냐 잔류냐가 결정될 상장사도 현재 경윤 하이드로 에너지, 중앙오션 등 두 곳이고요. 유니텍전자, 금성테크, 스톰 ENF 등 3개사는 전 현직 최대 주주와 대표의 횡령 배임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12월 결산법인 중 2009년 사업보고서상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가 36개가 있는데요. 거래소가 사업보고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010년 실적이 또 한 번 부진할 경우 퇴출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특히 이들 36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회사는 2가지 이상의 부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등 퇴출 위험성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2010년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퇴출될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투자자의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앞두고 관리 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가 우려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 회피 등을 위한 사전 보유 주식 매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기업들의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관련된 이 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이 개발 의욕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네, 참 좋은 제도를 또 마련하고자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기술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네네. 민간 보험사들과 함께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기술 유출 피해 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은 보험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 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도 보험 상품 도입 방안을 놓고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기술보험이 도입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일선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폭넓은 가입을 유도하는 공적보험 성격의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보험이 도입되면 자금력이나 인력 확보 등 경영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애써 개발한 핵심 기술 하나만 유출돼도 존립 기반이 흔들려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03년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사례가 단 2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29건까지 드는 등 피해 업체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또 최근 3년간 기밀정보 유출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14.7%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술보험 도입과 함께 올해 기술 유출 예방 정책도 대폭 강화할 예정인데요.
우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대상으로 중요 자료의 유출 현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해주는 중소기업 정보보안관 제도 서비스를 도입해 하반기부터 무료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고, 경찰청은 산업기술 유출 수사지원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산업기술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보험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은데요. 우선 기술 유출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기업들의 비용 부담 방법 등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거짓 피해를 신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사들도 분쟁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등 손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기술보험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오는 18일에서 19일 사이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립니다. G20 파리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기대감보다는 벌써부터 조금 실망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파주의 양상까지 펼쳐지면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를 도출하면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게 사실인데요. 파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리 회의의 핫 이슈는 단연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와 같은 곡물 수입국과 달리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곡물 가격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됐던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채택 문제는 3개월이 지났지만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독일과 중국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의장인 크리스틴 리카르도 프랑스 재무장관도 합의 도출이 힘들다고 밝힌 가운데 그나마 저축, 투자, 환율 등을 경상수지와 함께 글로벌 불균형 지표로 삼자는 두루뭉술한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에서 물러난 뒤 과연 G20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중현 장관과 김중수 총재는 원자재가 상승은 물론 경상수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주장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 7개국, 즉 G7과 브릭스 회원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들은 프랑스 파리에서도 별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신흥국과 선진국 간의 팽팽한 의견 대립 때문에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한편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립에 중국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브라질과 함께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강화하려던 계획도 이 같은 분위기에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과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브라질 정부는 미국의 달러화의 평가 절하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발벗고 뛰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공석이었죠. 정경련 회장의 허창수 GS 회장이 추대가 됐습니다. 원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 자리에 오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은 동의를 얻었고 앞으로 활동에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허창수 GS 회장 어떻게 이렇게 또 추대가 됐는지 그 배경도 한번 살펴보고요. 향후에도 어떤 활동이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 재계 회장들 사이에 GS 그룹 허창수 회장의 인기가 참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정경련은 서울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회장단 및 고문단 회의를 열어 차기 회장으로 허창수 GS그룹 회장을 추대하기로 어제 합의했습니다. 네네. 허 회장도 추대 의지를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정경련이 재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력이나마 봉사하겠다는 마음에서 회장직을 수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년여의 짧은 정경련 활동에도 불구하고 허 회장이 신임 정경련 회장으로 추대된 데는 화합적인 성격과 함께 정경련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정이 높게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상금 부회장을 제외한 21명의 회장단 중 단 한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추대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경련 회장단이 허 회장에 갖고 있는 신뢰와 호감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GS그룹이 2004년 LG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매년 성장세를 구가하며 재계 7위의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회장 추대의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 회장으로 추대된 허 회장은 이후 재계 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에 수행하는 등 정관계와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동반 성장, 고용 확대, 물가 관리 등의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는 등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네. 재계가 정부의 친서민 기조에 내심 불만을 갖고 있는 속사정을 감안할 때 허 회장은 정부와 재계의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며 현안과 이익을 관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허 회장의 대외 활동을 줄이는 조건으로 정경련 회장직을 수락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재계에서는 상금 부회장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한편 허 회장은 1948년생으로 연령대로 볼 때 전임 조성래 회장에 비해 10년 이상 젊어진 것입니다. 재계의 세대 교체 바람이 정경련 회장 추대에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허 회장은 경남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세인트루이스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LG화학 부사장, LG전선 회장, LG건설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황정수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 참여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1577-7451로 연락을 주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발센정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상황 그리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